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7장 규모의 경제, 불안정 경쟁과 국제 무역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목은 다소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바로 산업 내 무역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 1절의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배경부터 좀 밑줄을 함께 긋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비교 우위로는 서로 차이가 있는 국가들의 무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 앞에서 공부한 비교 우위론, 그러니까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에서 비롯된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 핵쇼오린 모형, 그리고 특정 요소 모형은 서로 차이가 있는 국가들 간의 무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무역 현황을 보면 서로 차이가 있는 선후진국 간 무역량보다는 서로 유사한 선진국 간 무역량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서로 유사한 국가들 간의 무역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문장 밑줄. 서로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무역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이론이 바로 산업 내 무역 이론이다. 이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1절 규모의 경제와 국제 무역에 대해서 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소제목만 간단하게 좀 보고 올까요? 자, 첫 번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제품 차별과 다양성에 대한 선호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목에서 이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을 합한 국제 무역을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소제목 1,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제 3번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자, 그런데 이 3번의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여러분들이 제품 차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자, 실제로 많은 재화의 생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 밑줄 그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이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먼저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제목이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는 영어로 Economies of Scale이라고 해서 E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공장을 하나 지을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1000달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한 개의 재화를 생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재료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 재료비가 한 재화당 10달러씩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규모의 경제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단위당 평균 비용을 계산하게 될 거예요. 이 단위당 평균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겠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총 비용을 생산하는 재화의 숫자로 나눌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개를 한번 생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단위당 평균 비용의 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 개를 생산할 때 일단은 팩토리, 즉 공장을 짓는 비용이 1000달러가 들었고 재료비가 10달러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총 비용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재화 숫자는 하나일 뿐이니까 단위당 평균 비용이 결국에는 10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생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두 개를 생산하더라도 실제로 공장이 두 개가 필요한 건 아니죠. 달리 말하면 공장은 한 개에 좋게요. 따라서 1000달러는 그대로 고정비처럼 더해지고 재료비는 두 번 더해야 되기 때문에
총 비용은 1020이 되죠? 자, 1020이 되고 여러분들의 총 재화수는 2개니까 1020을 2로 나눈 바로 510이 바로 여러분들의 단위당 평균 비용이 됩니다. 한번 3개일 때도 한번 볼까요? 자, 3개일 때는 어떻죠? 3회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 건설할 때 필요한 1000은 그대로고 10에 3이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한 300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100개를 한번 생산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100은 어떻게 되죠? 1000 더하기 10에 100이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2000을 100으로 나누는 거니까 20까지 떨어지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자, 다시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단위당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어떠한 산업에서는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이 더 저렴하게 하나의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셈이 돼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제품 차별과 다양성에 대한 선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시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배우고 제품 차별이라는 개념을 배운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2가지를 활용한 국제 무역의 형태를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자, 같은 종류의 제품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품 차별화라고 한다. 여기에 밑줄 긋고 다음 페이지 187쪽에 가셔서 여기에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제품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양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한 가지 이유는 다양성 선호 현상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더 이유가 나오죠. 사람들마다 이상적 선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2가지 이유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같은 종류의 제품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예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품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필기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드려볼게요. 예시를 한 2가지 정도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제품 차별화, 자, product differenti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자, 같은 종류의 제품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한번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를 지금 현재 소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류죠. 그런데 그 안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메리카노를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곳들을 방문해 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디야 커피에 가서도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수도 있죠. 폴 바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뭐 메가커피에 가서 또 아메리카노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직접 아메리카노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종류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을 제품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매장에 들어가셨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같은 종류의 제품 안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애플사의 아이폰이 있을 수 있죠.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뭐 애플사의 뭐 아이폰 뭐 3, 4, 5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삼성의 갤럭시 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역시나 잘 모르지만 뭐 S 뭐 26, 25, 24, 뭐 A 뭐 20,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최근에 뭐 샤오미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만들어진 어떤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제품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제품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같은 종류의 제품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품 차별화라고 한다. 자, 뒤에 저희가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다양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우리가 다양성 선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사람들마다 이상적 선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겠지만 다른 말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다양성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이다 라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의 종류보다 더 다양한 종류가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사례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핸드폰 매장에 들어섰을 때 단순히 뭐 아이폰 5 모델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행복은 적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보다 핸드폰 매장에 들어섰더니 애플의 아이폰 내에서도 종류가 많고 삼성의 갤럭시 폰도 있는데 그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샤오미 폰까지 장만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양성 선호 현상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상적 선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각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시로 돌아오면 이런 얘기죠. 핸드폰 매장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ABC라는 소비자가 들어갔더니 A라는 사람은 이 많은 종류들 중에서 갤럭시 S25를 가장 좋아한다. 이런 게 이상적 선호 현상이에요. B라는 소비자는 애플 아이폰 6를 가장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이상적 선호예요. 되게 유사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밑줄을 긋고 가시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규모의 경제 그리고 제품 차별이라는 것을 갖고 국제 무역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밑줄 하나, 그리고 결론 부분의 밑줄을 긋고 이 사례가 실제 사례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제가 별도의 페이지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에 대해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림 7-1을 통해서 우리는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이 있는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밑줄. 그리고 여러분들은 189쪽으로 넘어가서 결론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자, 반복됩니다. 각각의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고 또 각 제품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품의 특화 생산하고 이를 서로 교환하면 가격 하락과 다양성 증가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무역을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한다.
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각각의 제품이 차별화가 되어 있고 각 제품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품의 특화 생산을 하고 이를 서로 교환하면 가격 하락과 다양성 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것을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좀 나눠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자, 죄송해요. 산업 내 무역을 보고 있어요. 산업 내 무역이 어떨 때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이 차별화되었을 때 이런 얘기였죠? 자, 제가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의 제목은 뭐냐면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이 자동차라고 하는 그 산업 안에서 무역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앞서 제가 규모의 경제를 설명할 때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공장을 짓는데 $1,000가 든다. 그런데 생산량이 보세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이 공장을 지은 비용은 한 번만 반영이 돼요. 단위당 평균 비용을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고정비, fixed cos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이런 자동차 산업도 고정비가 상당히 큰 산업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엔진을 개발하고 그런 어떤 자동차를 개발한 이후에 안전 품질 테스트를 하고 R&D를 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고정비가 투입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필수적이죠. 고정비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크다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이다. 달리 말하면 자,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켜 드릴게요. 자, 그 의미는 뭐죠? 어떤 국가가 특정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단위당 평균 비용은 하락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결론은 결국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냥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는 것, 규모의 경제가 있다, 혹은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제품 차별화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자동차라는 이 하나의 산업 안에도 무지하게 많은 자동차 종이 있죠. 가령 어떤 차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격 기준으로 나눴을 때 뭐 중저가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고급 자동차가 있을 수 있죠. 혹은 뭐 소위 말하는 뭐 종류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리미엄 세단
비해서 SUV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축에 속하죠.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들을 한번 볼 때 국가로 한번 볼까요? 한국과 독일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자,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 프리미엄 세단 혹은 뭐 고성능 차에서 독일이 조금 더 우위에 있겠죠? 비교 우위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냥 특화했을 때 좋겠죠, 독일이. 자,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중저가 차량, 중저가 아니면 SUV, 혹은 최근에는 뭐 전기차 같은 데서 이제 우리나라가 뛰어나죠.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고 어때요? 독일 사람들이 이런 프리미엄 세단이나 고성능 차량으로 대표되는 뭐 메르세데스나 벤츠 같은 차량만 원하지 않잖아요. 어떤 독일 사람들은 실제로 한국의 어떤 중저가 차량 혹은 SUV, 전기차 등등을 원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생산된 중저가 차량, SUV, 전기차 외에도 실제로 뭐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그런 브랜드의 차량을 원할 수도 있고 고성능 차량을 원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리미엄 세단이나 고성능 차량에서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하겠죠. 근데 이 생산을 할 때 어때요? 대규모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대규모. 여기에서. 이 대규모 생산을 했다는 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생산할수록 한 대 생산 비용이 줄어들겠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중저가 SUV 전기차에서 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대규모로 생산을 하다 보면 한국은 이것들을 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더 값싸게,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양국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 독일에 있는 소비자들도 한국에 있는 중저가 SUV, 전기차 등을 원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독일의 프리미엄 세단이나 고성능 차량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들을 수출하면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죠? 결과가 뭘까요? result 보면 어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생산하니까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효과 때문에 생산비가 하락하죠. 달리 말해서 가격 하락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양국의 소비자들은 어때요? 그 가격이 하락된 것들이 상호간에 수출되고 수입되니까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까 배웠죠? 다양성 선호 현상과 이상적 선호가 다 동시에 충족되는 달리 말해서 다양성 증가라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다시 한번 그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각각의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고 또 각 제품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품의 특화 생산하고 이를 서로 교환하면
가격 하락과 다양성 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장을 제가 실내에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이 무역은 같은 산업 내에서 우리가 지금 사례로 봤던 거는 뭐예요? 자동차 산업 안에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에는 187쪽부터 189쪽까지 서술되어 있는 예시를 통해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이 문장을 이해를 해주세요. 산업 내 무역은 사실은 이 내용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업 내 무역을 지금 다시 정의를 했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 배웠던 세 가지 모형, 비교 우위론, 핵쇼우린 모형, 그리고 특정 요소 모형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제품을 교환함으로, 서로 다른 산업의 제품을 교환함으로 이를 산업 간 무역이라고 한다. 여기에도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비교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소제목 1번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네. 사실은 뭐 밑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밑줄만 긋고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정말 내용 모르셔도 되니까 제가 다른 색 펜으로 제가 밑줄을 좀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어디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냐면 밑줄만 그을게요. 자, 독점적,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는 수많은 기업이 있는 시장이다. 특성을 갖는다. 첫째, 같은 산업 내에 수많은 기업이 있고 각 기업의 제품은 차별화되어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둘째, 각 제품의 생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기업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서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은 0이 된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을 알아보자.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윤 0 조건과 이윤 극대화 조건이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 조건이다. 그리고 이윤 극대화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만 밑줄 긋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그냥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시다면 제가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을 공부한 이후에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와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아니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을 막 해석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미리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그냥 해드릴게요.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저만 필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부분에 여기 소제목 1번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제품 차별이라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시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업이 가격 설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듣고 이해가 되시면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자, 제품을 차별화하고 있죠. 비록
같은 산업 안에 있는 여러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업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서로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설정을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초과 이윤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서로 이 독점적 경쟁 시장 안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가격으로 경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걸로 승부를 봐야 되냐면 가격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브랜드 파워, 마케팅 파워, 혹은 R&D 이런 연구개발 쪽의 경쟁이 경쟁 요소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기 초과 이윤이 0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여러분들 시험에선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위의 사례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하시다면 제가 미시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 여러 가지 시장의 종류들이 나와요. 뭐 완전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그리고 뭐 과점 시장 등등이 나오는데 그때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결부시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과감하게 이 내용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요 1번 내용이에요. 이 절에서는 살려야 될 건 몇 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92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펜 색깔 핑크색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산업 내 무역의 이익과 조정 비용에서 산업 내 무역의 발생과 이익이 나오죠? 자, 같은 말들이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밑줄 친 부분만 기억하세요. 읽으실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그냥 주변적으로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94쪽으로 가 보시죠. 194쪽의 밑줄. 산업 내 무역은 가격 하락과 다양성 증가에 이익을 준다. 가격 하락은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성 증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 맞죠? 자, 밑줄, 이어서 밑줄. 무역을 하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므로 가격이 하락하고 다른 나라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의 예시가 조금 추상적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 내 무역의 조정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중요하다는 표시를 동그라미로 해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조정 비용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배운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저는 비교 우위 무역 부분은 밑줄을 긋지 않고 다시 달리면서 산업 간 무역에 있는 부분은 밑줄을 긋지 않고 산업 내 무역의 설명에만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비교, 즉 산업 간 무역의 특징과 이 산업 내 무역의 조정 비용의 특징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세요. 자, 밑줄 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기 있고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세 번째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우위론의 무역에서는 달리 말해서 산업 간 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데
이에 비해 밑줄 산업 내 무역에서는 수입제에 종사하던 노동과 자본이 같은 산업 내의 수출 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생산 요소의 이동에 따른 조정 비용이 크지 않다. 일단 밑줄 긋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을 예시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교 우이론의 산업과 무역에서는 그러나 밑줄 산업 내 무역에서는 이익 집단과 손실 집단이 같은 산업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고 보호주의 압력도 크지 않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비교 우위 무역에서는 즉 비교 우위의 산업 간 무역에서는 그러나 밑줄 비교 우위 무역보다 산업 내 무역이 압도적이면 규모의 경제 이익과 다양성 증가의 이익이 비교 우위에서 나타나는 일부 그룹의 소득 손실을 상쇄한다. 여기까지 밑줄. 자, 이 세 가지 측면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자동차 산업, 우리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요 사례 기억하시죠? 이 사례를 머리에 넣고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산업 내 무역에서는 수입제에 종사하던 노동과 자본이 같은 산업 내의 수출 기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한국과 독일이 자동차 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을 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프리미엄 세단, 고성능 차에 특화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한국 안에서도 이러한 프리미엄 세단이나 고성능 차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독일과 무역을 개시하면 그 기업들은 수입제 산업이 돼버리죠. 자, 달리 말해서 수입제 기업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수입제 기업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의 노동과 자본이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수출제 기업, 달리 말해서 중저가, SUV,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이 다를 때보다는 산업이 같을 때 그 생산 요소의 이동에 따른 조정 비용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프리미엄 세단을 생산하는 그 공정 라인을 그냥 어느 정도 조금만 조정하면 우리 중저가나 SUV를 만드는 그 생산 공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 볼까요? 산업 내 무역에서는 이익 집단과 손실 집단이 같은 산업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맞죠? 이익 집단은 독일과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산업 내 무역을 개시하면 이익 집단은 지금 중저가, SUV,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일 거예요. 손실 집단은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세단이나 고성능 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프리미엄 세단이나 고성능 차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같은 자동차 산업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조정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똑같은 말이죠. 비교 우위 무역보다 산업 내 무역이 압도적이면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가격 하락의 이득이 있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다양성 증가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교 우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득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추론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 결성돼요. 근데 자유무역협정이 결성되는데 여기 밑줄 선후진국 사이보다는 선진국들 사이에 보다 쉽게 자유무역협정이 결성된다.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 결성되는 데까지는 수많은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고 반발도 잠재워야 하고 조정도 많이 해야 돼요. 국내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산업 내 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업 간 무역에 비해서 조정 비용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산업 내 무역은 주로 선진국과 선진국 사이에 발생하는 무역의 형태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입각한 이 문장에 숨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교 우위에 입각한 무역이 주로 이루어지는 선후진국 사이보다는 서로 유사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된 선진국들 사이에 보다 쉽게 FTA,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다. 이해하셨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2번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역량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역량의 내용에서는 여러분들 역시나 제가 왜 이 무역량을 공부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밑줄 긋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소위 중력 모형, gravity model이라는 것을 배워요.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중력 모형의 이론적 배경이다. 중력이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듯이 무역량이 국가 간 경제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밑줄 그어볼까요? 양국의 경제 규모가 클수록 또 두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서로 비슷할수록 무역 거래량이 많아짐을 말해준다. 이어서 밑줄, 세계 전체 교역량 중에서 50% 정도가 서로 유사한 선진국 간 무역이고 서로 상이한 선후진국 간 무역은 35% 정도에 불과하며 서로 유사한 후진국 간 무역은 15% 정도다. 달리 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모델 한번 볼게요. 자, 그래비티 모델인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강의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국제경제학 정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력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중력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gravity mode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gravity 모델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함의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국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국가 간에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A국, B국이라고 할게요. 자, A국과 B국이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무역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해서 자, 요약합니다. 양국의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무역량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국가, 양국의 경제 규모가 서로 비슷할수록 좀 다르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슷할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추가를 하면 양국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런 말들을 무역량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중력 모형의 결론인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지금 산업 내 무역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역량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양국의 경제 규모가 서로 비슷할수록 무역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죠? 적용. 앞서 뭐라고 했어요? 선진국과 선진국 간 무역이 전체 무역의 몇 퍼센트? 후진국과 후진국 간의 전체 무역이 몇 퍼센트?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역이 전체 무역이 몇 퍼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땠어요? 각각 대략 50%. 후진국 사이 15%. 그 다음에 후진국 사이 35%였죠. 총 100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대략 6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약 70% 이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업 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산업 간 무역, 달리 말해서 리카르도 비교 우위 모형, 핵쇼 올림 모형, 그 특정 요소 모형에서 봤던 그런 비교 우위에 입각한 산업 간 무역은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무역의 35%나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방금 배웠던 산업 내 무역의 경우는 대략 65%에서 7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국제경제의 큰 흐름을 갖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말씀드렸죠. 할 수 있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론. 자, 힘내시길 바랄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여기에는 이제 무역과 기업의 이윤 변화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주로 제가 밑줄만 긋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이 기업 퇴출의 이윤 변화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다다음 페이지, 즉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출기업의 규모와 생산성 부분에서도 제가 밑줄만 긋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밑줄을 긋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무역과 기업의 이윤 변화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배경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앞서 산업 간 무역은 주로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한 사례를 다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크게 봤을 때 뭐 자동차 산업, 뭐 철강 산업, 그리고 노동 산업, 농업 이런 식으로 주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산업 내 무역으로 오다 보면 우리가 개별 기업들에 집중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산업 내 무역.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자동차 산업 안에서의 그 다이내믹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자동차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이 독일로 수출을 하고 독일의 어떤 자동차 산업이 어떤 자동차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을 할까 이런 기업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산업 간 무역 같은 경우, 달리 말해서 비교 우위에 입각한 우리 세 가지, 리카르도, 핵쇼올린, 특정 요소 무역, 그리고 산업 내 무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어떤 산업과 산업을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한 산업 내에서 기업과 기업을 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기업 이질성 이런 표현들을 쓰기는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산업 내 무역을 더 깊게 학문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쓰이는 단어기는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산업 내에서 개별 기업과 개별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 사실은 왜 갑자기 이 무역과 기업의 이윤 변화를 보느냐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산업 내 무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기업들은 쇠퇴하고 어떤 기업들은 남아서 이윤을 창출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 이런 표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산업 내 무역에서 무역이 개시됨에 따라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밟게 돼요. 달리 말하면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성장하고 반대로 어떤 기업은 사양화, 달리 말해서 어떤 기업은 퇴출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결론만, 우리에게는 결론만 중요하니까 자, 결론만 보도록 할게요. 199쪽 보시죠. 자, 산업 내 무역으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되거나 과거보다 이윤이 감소하게 되고 효율적인 기업들은 과거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는다. 그리고 그 효율적 기업의 성장과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길 바랄게요. 그냥 결론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이 그러면 비효율적인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는 기업이거나 혹은 성장하는 기업이냐. 그것이 바로 다음 소제목에 나와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산업 내 무역이 시작이 될 때 결국 내수 기업은 죽고 수출 기업은 살아남는다라는 결론이에요. 밑줄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 그어보시죠. 잠시만요. 201쪽으로 가시죠. 자, 201쪽 수출기업은 수출시장에서 무역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기업보다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경영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밑줄. 수출기업의 매출이나 종업원 수가 내수기업보다 훨씬 크다. 달리 말해서 수출기업이 살아남는다 라는 얘기예요. 표 7-1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어서 밑줄.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도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크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산업 내 무역에서는 우리가 산업과 산업 간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을 보는데 산업 내 무역의 결과 어떤 기업은 퇴출되고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어떤 기업은 더 성장하는데 주로 실증 연구를 보니까 내수 기업은 주로 퇴출되더라. 수출 기업들이 주로 살아남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우리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 5번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 다시 요약합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밑줄 친 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서로 비교 우위로운 무역과 같이 서로 다른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산업 간 무역이라 한다. 그리고 동종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산업 내 무역이라고 한다. 자, 이 두 개는 어떤 관계일까요? 대체제가 아니죠. 달리 말해서 산업 간 무역이 있다가 어느 순간 모든 무역이 산업 내 무역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업 내 무역 이론과 비교 우위론, 다시 말해서 산업 간 무역 이론은 서로 대체적인 이론이 아니라 보완적인 이론이다. 밑줄. 자, 203페이지 가셔서 203페이지에 여기에 밑줄 그을게요. 결론. 첫째, 서로 유사한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 비중이 높고 서로 차이가 나는 국가 간에는 산업 간 무역 비중이 높다.
많이 설명했죠. 둘째,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높고 동질적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산업 간 무역의 비중이 높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만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산업 내 무역의 측정 그냥 넘어가세요. 저는 밑줄을 긋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산업 내 무역을 측정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우시다면 밑줄을 너무 안 쳐서 섭하시다면 그냥 그루벨 로이드 지수로 측정한다. 이 부분만 밑줄 긋고 넘어가시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산업별 및 국별 산업 내 무역을 볼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밑줄만 긋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밑줄 그으시냐면 206페이지. 자, 그림은 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 읽어가실 때 그림과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밑줄 하나 그을게요. 자, 1차 산업보다 제조업에서 제품 차별이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잘 나타나서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이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일수록 산업 내 무역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1차 산업보다는 제조업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결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의 산업 내 무역이 빠르게 증가했대요. 근데 그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자, 밑줄. 첫째, 한국의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 설명도 읽어보세요. 자, 둘째, 한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에서 공산품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국가별 산업 내 지수 변화예요. 연도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추이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4가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2000년 이후 영국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에서나 산업 내 무역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추이를 설명하는 디스크립션보다 왜 그런지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개도국인 한국과 태국의 산업 내 무역 지수가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208쪽에 넘어가셔서 둘째 밑줄.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산업 내 무역 지수가 개도국인 한국이나 태국의 산업 내 무역 지수보다 더 높다. 셋째 밑줄.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보다는 영국의 산업 내 무역 지수가 더 높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없지만 제가 네 번째라고 필기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넷째.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산업 내 무역 지수가 낮은 편이다.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이하 내용을 모두 요약해 볼게요. 언제, 자, 이 문단인데요. 언제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다시, 언제, 어느 때에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가? 라는 얘기예요. 제가 밑줄을 그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첫 번째, 제품 차별과 규모의 경제가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그리고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부문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셋째,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넷째, 유사한 국가와 무역이 많을수록 다섯 번째, 개도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오늘 수업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그리고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어떤 공장을 짓고 재화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서 단위당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린 이 규모의 경제는 내부적 규모의 경제예요. 지금까지 전개됐던 내용들은 바로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의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잠시만요. 208쪽에 오면 같은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쓰기는 하는데 자, 같은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쓰기는 하는데 제목이 뭐죠? 외부적 규모의 경제예요. 다른 말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당 평균 비용이 낮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 내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의 관점에서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산업 내무역을 해석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 제가 일단은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표시된 부분에서 밑줄을 긋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하나만 밑줄 상기시키는 김에 밑줄 긋고 갈게요.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밑줄 한번 보죠.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어느 때에 발생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밑줄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흔히 생산이 특정 지역에 집적 클러스터드 될 때 나타난다 라고 나오죠.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스위스에 가면 시계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위스에.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의 뉴욕시티 혹은 영국의 런던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를 가보시면 금융 관련 기업들이 클러스터처럼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가보시면 어떻죠? 각종 IT,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죠? 클러스터 돼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달리 말해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산업 전체적으로 생산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주로 클러스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클러스터화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밑줄. 마샬이라는 경제학자는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모일수록 생산비가 낮아지는 이유로 다음에 세 가지를 든다. 자, 첫째, 특화된 공급의 이점이 있다. 자, 특화된 공급. 그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자재, 원자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저렴하게, 더 질 좋은 것들을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둘째, 자, 그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 레이버 마켓 풀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셋째, 마지막으로 관련 기업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지식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앞서 우리가 스위스에는 시계산업, 뭐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에는 금융 관련 기업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뭐 우리가 뭐라고 했죠?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는 뭐 IT가 많이 부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실제 이런 특화된 공급들, 그러니까 그 이점 세 가지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실리콘밸리에 가보시면 뭐 각종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 IT 기업들, 그리고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특화된 공급이 가능할까요? 여기 예시에 나와 있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굉장히 질 좋은 컴퓨터 관련 부품들을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볼까요? 노동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에 가면 컴퓨터 관련 전문가, 뭐 코딩 정말 잘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분들 많이 쉽게 또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공동 이용할 수 있겠죠? 어떤 일도 발생을 해요. 인도에 굉장히 뛰어난 IT 전문가들, 그리고 IT 관련 공대를 나온 인도의 그 천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본인들을 공동 이용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죠. 또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세 번째, 사람들 사이에 지식 확산이 빠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매년 LA에서, 즉 LA는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거든요. LA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어요. CES라는 행사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CES라고 하는 행사? CES라는 행사가 매년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데 이 CES 행사는 우리나라 코트라가 거의 그 어떤 전시관을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들을 거기서 전시를 해요. 매년 초에.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CES에 참여해서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올해를 이끌어갈 첨단 기술들, 뭐 IT, 컴퓨터, AI 관련 기술들을 공개를 해요. 그만큼 이 지역에서 실리콘밸리와 LA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지식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밑줄 하나 그을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화된 장비가 이용이 가능하고 노동력이 공동 이용되고 지식 확산 등으로 인해 이런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모일수록 생산비가 낮아지는데 이것을 바로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무역 유형. 결국에는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을 때 무역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외부적 미출,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 어떤 제품을 누가 수출할 것인가는 무역 이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 무역 이전에 생산비가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진 그 국가가 수출을 결국에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거의 동의어이지만 이 문장도 좋은 문장입니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이 산업의 제품을 누가 수출할 것인가가 역사적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래프 없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자, 역사적 측면에서 결정되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누가 수출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례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시계 산업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계 산업은 스위스가 강세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스위스가 가장 시계 산업에서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만큼 생산 단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달리 말하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시계 산업을 육성을 하더라도 스위스의 그 역사적으로 외부적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생산 단가가 떨어질 만큼의 그만큼의 효율성을 중국이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 규모의 경제에 따른 무역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하시면 돼요. 앞서 제가 처음에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설명을 드릴 때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앞서서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을 때 또 하나의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역은 어떻게 결정된다?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달리 말해서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이미 많이 실현된 그 국가가 결국에는 세계 시장에 그 제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리게 말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뭐 이 부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결론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지식 축적과 학습 효과라는 부분이에요. 앞서서 우리는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결국에는 클러스터화됨으로써 실현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지식의 축적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고 클러스터화가 돼서 그 세 가지 이점에 의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걸 배웠죠. 밑줄 생산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축적되고 하면 이로 인해 생산비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서 생산 단가가 하락한다.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 곡선이라는 걸 쓰긴 하는데 학습 곡선에 대한 정의보다는 여러분들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업 전체적으로 누적 생산량이 증가하면 경험이 축적되어서 생산비가 낮아짐. 결국에는 이러한 지식 축적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그러한 외부적 경제를 실현한 국가가 결국 해당 재화를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예시를 그냥 여기에다 그냥 적을게요. 자, 대표적 예시가 뭐냐면 바로 한국조선업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조선업은 거의 80년, 1970, 80년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적된, 그러면서 세계 시장으로부터 선박을 수주받는다는 것은 선박을 주문받았다는 거예요. 자, 주문을 받고 조선사들이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혹은 현재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이 그 주문을 받은 선박을 생산을 합니다. 초반에는
좀 어딘가가 뻥크가 나기도 하고 어딘가가 좀 하자가 있기도 했지만 그러한 생산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질 좋은 선박을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식이 축적된 거예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 오늘날 오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최근에 2025년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이 되고 그리고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지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지도 사실상 거의 약속이 되었죠. 자, 그거에서 미국 조선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조선업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지식의 축적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생산 경험이 쌓이면 지식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 생산비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본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한데, 제가 이 지식 축적과 관련돼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국제경제학이든 경제학을 처음 배우시면 너무나도 어렵고 도대체 뭐 직관적으로 설명한다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교과서 내용은 너무 뭐가 많은 것 같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용기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 지식 축적, 외부적 규모의 경제 혹은 뭐 지식 축적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식 축적과 학습 효과 보시죠. 자, 여러분들 뭐 꼭 이게 1대1 대응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 요약해 볼까요? 이 지식 축적이 뭐였죠? 여러분들? 지식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생산 경험이 쌓이면 지식이 축적된다라는 거예요. 축적되고 그로 인해 생산비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개별 기업의 차원 혹은 산업 전체의 차원에서 적용을 했지만 사실 이 명제는 여러분들 개인의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 공부하는 거 어렵죠. 경제학 공부하는 거 어렵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과정들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지식이 축적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축적이 되면 한번 채용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도 적고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뭐 1, 2차 필요에 따라서는 3차까지 보면서 하는 그 사이클을 처음에는 정말 6개월 내내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생산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축적이 되면 그 사이클이 실제로는 6개월 동안 진행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들이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제경제학 여러분들 저랑 같이 1회 독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제경제학 교과서 1회 독하는데 그것도 어떤 강의나 어떤 가이드 없이 제가 1회 독하는데 정말 장장 한 4개월 이상 걸렸어요. 내용도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제가 1회 독을 하고 나서 각종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된 강의들 혹은 뭐 여러 시사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을 때에는 그게 처음에 1회 독할 때는 정말 저는 아무 도움 없이 했으니까 4개월이 걸렸는데 2회 독할 때는 진짜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3회 독할 때는 제가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이것이 거의 한 3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회독, 5회독은 이제는 만약에 하라고 하면 뭐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고 정말 몇 시간 안에 이 국제무역 이론의 전체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 제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있는 상황에서 1회독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수업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의 어떤 현직자라면 그 어떤 실무 적용에 맞게 제가 수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1회독 기간이 여러분들은 뭐 한 달도 안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복습을 하시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2회독은 실제 2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3, 4, 5회독은 어때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는 훨씬 더 빠르게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을 해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떤 그래프라고 할까요? 혹은 그 내용이 바로 이 지식 축적과 학습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참 제가 이 지금 동굴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와중에서도 가장 제게 위로가 되는 어떤 이론을 하나 얘기하라고 해보면 저는 이 지식 축적과 학습 효과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조금 지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하고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지식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칠 건데 여러분들 이 부록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시고요. 자, 여기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요 용어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만 체크하고 다음 시간 예고해드린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 주요 용어 계속 반복합니다. 주요 용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로도 명확한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혹은 시험에 나왔을 때 실제 글로 정의를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이내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밑줄 그을게요. 자,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그리고 산업 내 무역, 산업 간 무역, 내부적 규모의 경제, 외부적 규모의 경제, 학습 효과, 지식 확산. 자, 이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두 문장 이내로 서술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두세요. 자, 요약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4번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들 5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6번도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8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11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12번, 그리고 13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되 안 되면 과감하게 그냥 이건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세요. 네.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면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1회독 하실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사실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가 여기 지금 보듯이 뭐 13문제 중에 거의 뭐 한 3, 4문제 빼고 다 찍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푸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찍어드린 문제, 왜 이런 수업을 했고 왜 이런 문제를 찍었을까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보시고 생각해보시는 문제들은 한 절반만 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답안지를 드릴 테니까 이후에 답안지를 보시고 이 답안지와 이 문제와
기존의 수업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편대 형태로 복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숫자, 문제의 난이도, 난 이거 반드시 풀어야지 라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못 푸셔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무슨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한국은행 준비하는 친구들, 금융공기업 어려운 곳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이런 문제 잘 풀 것 같죠?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푸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고시 문제 같은 경우가 요런 문제들인데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이렇게 쭉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업의 목적은 사실 여러분들 산업통상부나 혹은 산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대한상해와 같이 실제 실무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고안된 강의예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달리 말해서 이론을 배우고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학문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 베이스의 시험을 보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담고 그거를 정책으로 반영하실 줄 아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고민하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할게요. 자, 다음 시간은 국제무역 이론에서 마지막 장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과 자본, 달리 말해서 무역을 배웠는데 그 무역에 있어서 재화들이 이동을 했어요. 재화들이. 산업 간 무역에서는 어떤 특정 산업, 비교 위에 있는 산업의 재화가 움직였고 오늘 배웠던 산업 내 무역에서도 특화를 시킨 어떤 기업의 재화들이 다른 국가로 넘어갔어요. 수출됐어요. 근데 8장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바로 생산 요소가 넘어가는 걸 배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한 생산 요소는 사실 노동과 자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국경을 이동할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동이 이동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에 가서 취업하기도 하죠? 반대로 해외에 있는 굉장히 뛰어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걸 노동의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의 이동은 뭐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공장을 이렇게 증설하기도 하죠. 반대로 해외에 있는 어떤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공장 옆에다가 공장을 또 증설하기도 해요. 이것을 자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산 요소의 이동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장을 끝내면 여러분들은 국제무역 이론을 정말 1회독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내용들 천천히 따라오세요. 과감하게 생략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